BTS 버터 음악 듣다가 가사를 좀 봤어요. 이 버터가 중독성 있어서 그런 매력을 이렇게 어필하는 가사인 것 같은데, 이 표현이 부드럽게 녹여줄게, 널 끌어당겨, 강도처럼 널 휩쓸어, 널 빠져들게 만들었어, 이런 말 하고, 널 춤추게 할게, 널 뛰게 할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버터를 별로 안 먹는 사람, 주식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솔직히 버터를 많이 먹진 않아서 이것 해봤자 빵 토스트 할 때, 아니면 오래 좀 약간 딱딱한 빵 프라이팬에 부드럽게 할 때 좀 많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스테이크 구울 때 버터 넣으면 진짜 맛있죠. 랍스타도 그렇고. 근데 그건 아는데, 주식이 아닌 사람이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해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저도 이게 이 정도까지 이해는 안 가요. 이런 가사를 썼다는 것은요, 솔직히 한국 팬만 한정짓는 게 아니라 타겟이요, 글로벌이란 거예요. 특히 유럽, 버터 맛을 제대로 아는 서구 유럽 사람들 포함 미국 사람들, 전 세계. 근데 그러면 왜 이 정도로 환장을 할까? 왜 서구 유럽 사람들 옛날부터 버터가 뭐길래. 그래서 제가 버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오늘 서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버터가 고대 음식이에요. 엄청 오래된 역사가 깊은 음식이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먹었습니다. 주식은 아니었지만 유목민족을 통해서 좀 많이 들어왔대요. 여진족인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조선 초기부터 이미 많이 먹었대요. 많이는 아니고 일부 먹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바빌로니아를 보통 이렇게 정설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각 지방에서 많이 먹었을 테니까. 이제 가축에 나온 우유를, 이제 지방을 분리해서 크림을 만들고, 이것을 세게 휘저은 다음에 응고시킨 다음에 이제 발효시켜서 만든 유제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이건 약간 시원한 지역, 알프스 북부에서 많이 이 버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가축은요, 소보다는 양, 염소를 많이 이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음식이 중세부터 이미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고, 르네상스 때 인기가 폭발하게 됩니다. 로마인들이 이쁜 고딕 성당을 무시해서 이렇게 야만족이라 고딕이라 부르듯이, 로마인들이 주로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 그런 문화권에서 살았잖아요. 버터가 게르만 민족이 옛날부터 너무 좋아하던, 유목민족이 워낙 좋아하던 음식이라서 야만족이라고 때 무시했대요. 야만인들이 먹는 이거 천박한 음식이라고 무시했대요. 로마인들은 옛날부터. 로마인들은 이렇게 좀 약간 오만하고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다른 문화 좀 무시하고. 임금님의 보양식이었대요. 로마 시대 때도 약품으로 썼다고 합니다. 약으로 썼대요. 로마 시대 때는. 음식으로는 잘 안 먹고 바른 약 용도로 썼다고 해요. 아무튼 이거는 아주 전통이 있고 오래된 고대 음식이라는 거죠. 버터가 특히 르네상스 때 인기가 너무 많았는데, 르네상스 초창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브르타뉴 지방,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작령이었는데, 이 브르타뉴의 안이라는 여자 공작이 프랑스의 샤를 8세가 결혼했을 때 결혼식 선물 있잖아요. 결혼 선물, 지참금 비슷한 거. 이 여자에게 보내는 선물이요, 버터 섭취권이었어요. 이거 되게 웃기지 않나요? 근데 이게 무시할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특권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버터도 마음대로 못 먹었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버터를 먹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다라는 거죠. 워낙 인기가 많고 또 비싼 음식이라서 나폴레옹 3세 때 전쟁을 되게 많이 했죠. 크림 전쟁, 청나라 이렇게 전쟁도 하고 멕시코 원정도 갔다고 해요. 새로운 전투 식량이 필요한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 조리를 할 때 버터를 주로 쓰는데 이게 너무 비싸고 또 빨리 상해. 그래서 이 대처 음식을 좀 개발하라고 이렇게 시켰는데, 이름도 어려워요. 무리에라는 사람이, 이 발명가가 마가린을 이때 발명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마가린 하면 콜레스테롤 없는 식물성으로 만든 버터 대처용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소고기, 소기름으로 만들었대요. 처음에는 발명했을 때 주 원료가 쇠기름이고, 거기서 위액을 막 넣어가지고 지방 불순물 분리한 다음에 우유를 넣어서 맛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료, 소금들을 넣어서 맛을 냈는데, 이때부터 발명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분이 많이 바뀌었죠. 식물성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인조 버터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건강 생각해서 만들었다, 이거는 잘못된 그거고, 본래는 이제 값싸게 버터 대용으로 만든 거죠. 전투 식량 목적도 있었고, 마가린을 발명했을 때 이 빛깔이 누런 게 아니라 진주 색깔. 그래서 진주 같다는 뜻에서, 그리스어로 진주 같은이라는 뜻에서 마가린이 된 겁니다. 진주 색깔이었대요, 살짝. 아무튼 그 정도로 되게 인기가 있었던, 비쌌던 고급 음식이었던 거죠. 알고 보면요, 버터를 주식으로 삼는 독일뿐만 아니라 북부 유럽이 주로 종교개혁의 발상지였다는 거 아시나요? 일레인 코스로바라는 작가가 버터라는 이름으로 글을 썼는데, 버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연찮게도 16세기 버터를 주로 생산하고 많이 먹던 국가 대부분이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탈했다라는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뭐 우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지도를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기름을 쓸 때, 음식을 할 때 주로 올리브유로 음식을 했던 나라 남부 유럽이죠. 이 지중해 쪽. 로마부터 해서 스페인, 여기 지중해 뭐 이제 뭐 그리스 쪽, 위쪽이 버터 문화권입니다. 좀 시원한 쪽이죠. 독일 포함해서 폴란드, 뭐 영국, 프랑스 등등등. 크게 유럽 나눌 때 올리브 문화권과 버터 문화권으로 나눈 이런 흥미로운 지도가 있더라고요. 종교적으로 구별을 했을 때 빨간색이 로마 카톨릭 국가, 여기 올리브 문화권이죠. 주로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요게 오르도독스가 정교회입니다. 동방 정교회. 동방 정교회도 기본적인 신앙은 카톨릭과 많이 다르진 않은데 성모 마리아의 그 원죄 없음을 그런 거는 인정하지 않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위쪽은 신교도 쪽이죠. 그래서 요게 지도가 약간 흡사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중해 태양이 되게 강한 쪽 나라, 그리고 구름 많고 비가 자주 오는 습한 쪽, 아무래도 이쪽에 낙농업이 잘 되죠. 그래서 버터를 많이 이제 주생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문화권도 나누는데요. 아주 고전주의, 클래식 문화권과 이제 북부는 약간 모더니즘이 좀 강한 현대적인 문화권, 이렇게 또 나누더라고요. 또 보면 고전주의가 강한 미술관이 있는 나라들이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영국 하면 그 디자인의 물론 강국기도 하고 산업혁명도 일어났고, 그리고 와인 문화권이 카톨릭 문화권이에요. 이것도 좀 재밌죠. 요 맥주 문화권은 영국이랑 독일 쪽, 위에는 보드카, 추운 나라니까 이것도 나눠주고,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 나라도 구별하더라고요. 남쪽이 좀 게으르다고 하고 북쪽이 열심히 부지런하다고 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롭죠. 근데 요 지도를 좀 디테일하게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요 노란색이 로마 카톨릭 문화권이고 동쪽은 정교회 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신교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교도 중에서도 요 초록색이 루터파고, 그 다음에 요 갈색이 이건 영국 성공회고, 요 붉은색의 칼방파, 이렇게 나눕니다. 프랑스는 구교, 신교가 많이 섞여 있죠. 프랑스도 신구교 전쟁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쪽도 혼란했던 쪽이에요. 이쪽도 버터를 많이 먹죠. 여기는 대신에 카톨릭이랑 신교랑 좀 많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요 가운데 쪽 스위스 신교도 강하죠. 아무튼 지도를 보면 재밌게도 올리브 문화권과 버터 문화권 사이에 이 종교 문화도 좀 약간 다르다, 이거를 좀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이게 완전히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데요. 대략 맞습니다. 대략. 완전히 맞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약간 좀 반반 섞여 있는 거고, 이게 대략 맞는데, 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기, 이 교양 때죠. 레오 10세. 르네상스 초중반까지 살았던 그분인데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면죄부 팔아서 엄청 욕을 먹죠. 지금까지도. 근데 약간 의외의 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술가들하고 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과거 르네상스 초창기에는 이 중심지, 문화 중심지가 피렌체였잖아요. 이 중심지가 로마로 오는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제 복지에도 좀 신경을 써서 노인들, 요 환자들, 퇴역 군인들, 순례자들, 추방객들, 장애인들, 빈민들, 소외계층 후원을 되게 많이 했대요. 의외면이죠. 나쁜 사람인지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논란인 게 성베드로 성당 재건하는데 면죄부 파는 거를 이제 승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되게 말이 많은데, 근데 이 사람과 이제 반대되는 인물이 바로 마르틴 루터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결정적인 사람. 종교개혁하면 일단은 약간 종교 부패를 일단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한데, 이 버터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마틴 루터가 지금의 독일 쪽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 이 제후들이 불만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버터를 비싸게 돈 내고 먹어야 되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버터 먹으려면 그 커미션을 냈어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사순절 기간, 또 그리고 금요일마다 금식이래요. 금식이 이제 육식 금지. 그때마다 버터를 못 먹는 겁니다. 게다가 올리브 문화권은요, 올리브 나무가 있으니까 쉽게 올리브유로 조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 올리브 수입이 좀 힘든 요 북쪽 지방은 올리브유가 되게 비싸겠죠. 그래서 버터를 주로 쓰는데, 이 버터가 왜 이제 그러면 종교적 금지냐면, 사순절 기간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유제품조차, 가축에서 나온 고기뿐만 아니라 가축에서 나온 유제품, 우유 같은 거, 그런 거조차 육류로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버터를 못 먹게 하니까, 먹고 싶은 사람들은 면죄부 사야 돼요.
버터 먹은 대가로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버터 머니를 내야 됐던 거예요. 커미션을. 그 수익이 교황청이나 주변의 대성당으로 수익이 들어온 거죠. 그게 불만이었던 겁니다. 돈을 내는데 은근 짜증나겠죠. 돈 내고 먹어야 되니까. 이 제후들이 안 그래도 이제 불만이었는데 마르틴 루터가 시원한 말을 하죠. 제후들이 보기에 되게 좋아하는 말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옷 입는 그 방식에 관여하지 않았다. 저도 좀 이상한, 성서에서 예수님이 고기 먹지 말아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엉터리 금식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슬리퍼에도 바르지 않은 싸구려 기름을 먹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식물성 기름, 올리브유나 할베라기 씨유 이런 게 수입이 힘들다 보니까요. 요 지중해 쪽 상인들이 와서 되게 질이 낮은 싸구려 식물성 기름을 팔았대요. 비싸게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 악동 상인들이 되게 파헤쳤으니까 그런 걸 말한 겁니다. 버터가 질이 좋은데 그 싸구려 기름으로 요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가장 악질적인 것은 성직자들이 버터를 먹는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독일 제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 제후들이 특히 이 버터머니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았던 거죠. 사순절에 버터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만 먹어야 돼. 비싼 돈 내야 버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과거부터 유목민족들이나 독일 쪽 게르만 민족이 버터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한때 로마인들이 무시하는 게르만 사람들은 버터의 맛을 이제 제대로 안 거죠. 이 중독성 있는 맛을. 그래서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일 말일 수도 있지만 버터 금식령에 대한 분노 폭발 사건이기도 해요. 버터를 먹어도 된다 면죄부를 판매해서 이렇게 불만이 쌓인 거죠. 그래서 그걸 지지했던 게 당연히 독일의 제후들, 그리고 다른 지방에 버터머니 많이 내냈던 사람들이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버터머니로 만든 요 탑 중에 하나가 루앙 대성당. 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요 탑이 바로 버터 타워라고 합니다. 버터 탑, 버터 타워. 뉴욕에 요 버터 타워 본 따서 만든 또 타워가 있다고 하는데 뉴욕에 이름은 생각 안 나고, 어쨌든 요게 바로 당시 추기경이었던 조르주 당구아즈라는 요 사람이 사람들에게 버터 커미션을 받았대요. 너네 버터 먹으려면 돈 내. 그 자금으로 요 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버터가 이런 예술품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합니다. 버터 땡큐. 나쁘진 않아. 버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당 지은 거야. 멋진 성당 지은 거야. 되게 아이러니하죠. 되게 중요한 것은 요 성당뿐만 아니라 많은 자금이 로마 교황청으로 갔던 거죠. 아무튼 나중에 루앙 대성당 가시면 요 탑 버터로 만든 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사실 예수님 쿨한 분이라 이런 거 간섭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이전에 그 유대교 율법 학자들이랑 마찰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파괴를 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관대히 너그러이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와인 문화권이 카톨릭이 강하죠. 카톨릭 문화권이 와인을 되게 많이 마시는 문화권인데 카톨릭에서 미사 중에 와인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신부님이 와인을 마시는 이런 의식을 행합니다. 요거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카톨릭 문화권에서 와인이 의식이 필요한 술이니까. 그래서 뭐 더운 것도 있겠지만 출발은 날씨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기후에서 음식이 달라지고 주 생산품이 달라지니까 종교에도 영향 주고, 종교에 영향 주면 당연히 미술에도 영향 주고, 이게 나부 효과인 거죠.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때가 종교개혁 일어났을 때가 1517년도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전부터 버터 커미션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베드로 성당의 재건 사업에 많이 쓴 게 바로 버터 커미션인데, 만약에 버터 커미션 없었으면 미켈란젤로의 이 위대한 천정화가 있었을까? 버터 땡큐입니다. 버터머니로 요거 만든 거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 돈을 되게 아까운 게 이제 버터를 되게 사랑했던, 버터 못 먹게 하고 버터 먹으러 돈 많이 냈던 요 북쪽 게르만 쪽 추운 나라 쪽 유럽인들인 거죠. 이 버터머니 아니었으면 교황청이 성베드로 성당 돔 공사도 그렇고 이렇게 화려하게 지을 수 있었을까? 아이러니한 거죠. 장난으로 하는 얘기지만 미켈란젤로 다시 로마 가서 이 벽화 볼 때마다 버터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야, 버터머니 아니었으면 이거 미켈란젤로 이렇게 후원할 수 있었을까? 이 버터 자금을 만든 거 상당할 텐데. 물론 성베드로 성당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십자군 전쟁 자금으로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진짜 경이롭죠 이거는. 근데 저는 이 구도 딱딱 열맞추고 정리한 이 디자인적인 감각도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솔직히 동새가 너무 역동적이고 근육이 너무 과장돼 있거든요. 근육 괴물이에요 막 사람들. 근데 멀리서 보면 이게 조각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조차 어색하지 않다는 거. 좋은 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전이라서 그 감흥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다시 보러 갑시다. 좋은 날 백신 빨리 맞고.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미술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역사적인 이 변화, 미술이 영향을 받잖아요. 일단은 종교미술을 이제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눈치 보이게 돼요. 왜냐면, 이제 신교도에서 이제 또 주장하는 게 이 성상들, 요런 거 우상숭배 아니냐, 이렇게 공격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칼뱅파에서 성상 파괴 운동을 주도했죠. 칼뱅파가 강했던 지역의 스위스, 취리 쪽이니까 성상 파괴를 되게 많이 했고, 네덜란드 칼뱅파에 의해서 성상 파괴하는 이 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성상 파괴한 흔적이 남아있는 성당의 일부 모습이에요. 네덜란드 네이메헨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전 안 가봤는데 북유럽 쪽에 조각상, 이건 근데 예수님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깨지 말지. 안타깝다. 얼굴만 없어져 있는 조각상 보시면 그러면 이거 이제 성상 파괴 운동 때 희생됐던 예술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프랑스에 없어졌어요. 깨버렸나 아니면 약탈해서 팔았던가. 되게 슬픈 거죠. 저는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상 파괴, 이제 우상 숭배 논란이 있어요. 항상 그 종교적으로 개신교와 카톨릭 간의 그런 종교적 논쟁 있을 때도 개신교 사람들이 제사 안 하는 이유가 이 우상 숭배와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자 신 유일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뭐 의식을 행해도 안 된다는 거,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 그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리 원칙대로 하면 이게 맞긴 합니다. 성당 안에 미술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미술 발전 없겠죠. 혹은 이슬람처럼 그래서 패턴 미술이 발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중세부터 로마 동방 정교회나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사람 얼굴 그렸단 말이에요. 성인을 공격하는 문화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반대하는 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 때 본격화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신교도는 다 이걸 반대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루터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독일 쪽이 루터파잖아요. 마르틴 루터의 친구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화가 되게 유명합니다. 이분 또 시장까지 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지지했음에도 종교미술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독일 쪽 루터파는. 그래서 이런 종교화를 계속 그랬다. 단지 성모 마리아가 주인공 되는 그림은 이후로는 좀 멀리하게 되죠.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간 어머니일 뿐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독일의 르네상스 투톱, 아마도 이분이 더 유명하겠죠. 뒤러라는 독일의 르네상스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분이 4명의 사도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서는 이렇게도 봅니다. 보통 로마 카톨릭 하면 성베드로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성베드로가 조금 존재감이 없죠. 천국열쇠의 요거는 성베드로를 상징하죠. 그 두상인데, 사도 중에 요한이 성서를 쓴 그 4분의 사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사도 요한을 더 부각시켰다는 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거를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신교도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 영향으로 이렇게 그렸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어요. 뒤러도 종교개혁 지지자였습니다. 근데 종교미술 파괴하는 거나 종교미술을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했어요. 종교미술은 기독교를 교육시키고 신교도를 전파하는 데 유리하다. 이게 또 사실이거든. 교육의 목적이 되게 큰데 이 이로움이 헤론보다 크다. 아무튼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다른 지역은 또 칼병파는 또 다르니까 신교도 안에서도 이렇게 좀 성향이 달랐어요. 자, 그리고 이분이 원래 독일화가죠. 한스 홀바인, 물감 이름도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화가들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신교도 쪽에 특히 화가들. 종교미술을 많이 그리기 힘들겠죠. 성인들 이야기 이런 거 눈치 보이니까.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종교화보단 다른 그림을 또 많이 그리고, 또 한스 홀바인 같은 경우는 독일을 떠나서 영국에서 활동하죠. 주로 왕실, 초상화, 화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헨리 8세의 궁정화가로 되게 유명하죠. 이전까지 화가들의 주 수입원이 성당의 제단화나 종교화 그린 게 주 수익원이었거든요. 이런 거를 그리지 못하다 보니까 화가들은 약간 위기를 느끼겠죠. 밥벌이 수단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화가들도 진화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상화가 이때부터 많이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종교화가 아닌 이제 사람 초상화. 그리고 풍경화를 또 많이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풍경화는 배경일 뿐이었어요. 근데 전문 풍경화 화가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창기 화가일 거예요. 빠띠니르, 플랑드르 화가죠. 스틱스 강을 건너는 카론. 근데 아직 과도기다 보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 세계관,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이죠. 그리고 그리스 신화, 카론, 벳사공도 있고, 이런 풍경을 그러니까 종교 주제와 섞어놓는 이런 스타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종교개혁의 이제 이후죠. 이때면 그 영향이기도 하죠.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뱅파가 좀 강했죠. 이제는 종교화가 아니라 현실 세계, 일상을 그리는 화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표 화가가 피터 브리헐이죠. 우리나라 따지면 이런 장르를 풍속화라고 많이 부르는데 서구에선 장르화라고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이전에 미술이란 것은 종교화밖에 없거든요. 르네상스 때 좀 눈치를 보지 않아서 이제 그래서 신화까지 이 정도 위인데 이제는 아예 현실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종교 개혁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버터가 부른 나비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바로크라는 시대가 종교개혁의 영향에 의해서 나온 사조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로크 시대 때 올리브 문화권이랑 버터 문화권을 좀 비교해 볼게요. 자,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합스부르크 왕가. 그래서 펠리페 2세가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그림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헤이르니머스 보스, 피터 브럴 이런 작품들이 많은데 독립전쟁 이후에 유럽에서 이제 네덜란드가 전성기를 달립니다. 신흥 중산층이 등장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돈 많은 신흥 중산층, 부르주아들이 뭐 기죽도 있겠고 이들이 개인 초상화를 되게 많이 의뢰하게 됩니다. 화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장르화, 풍경화 수요도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풍경화, 독립적인 풍경화의 전통은 플랑드르에서 시작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바로 그때 중산층을 위한 그 초상화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대표적인 요 천재 화가가 바로 렘브란트죠. 요거는 물론 이제 단체 초상화지만 이 사람이 부르주아들 돈 많은 사람들의 개인 주문 받아서 떼돈을 벌었던 게 렘브란트입니다. 그 재산 다 탕진했지만 신규도죠. 버터 문화권. 네덜란드도 버터 잘 만들죠. 치즈 잘 만드니까. 또 그 약간 후배죠. 지역 후배 베르메르도 장르화를 많이 그렸죠. 초상화랑 조금 다른데 트론이라고 해서 특정한 컨셉을 정해서 코스프레로 약간 컨셉 정해서 그리는 이런 장르도 유행했거든요. 이런 걸 트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베르메르 같은 화가도 등장하고 이 사람은 초상화도 그렸고 장르화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그리는 화가들이 되게 많은 거죠. 버터 문화권에서. 그리고 버터 문화권에서 당연히 현실을 담은 풍경화 화가들이 강하겠죠. 그래서 라위스달이라는 풍경화가도 있었고 호이엔이라는 화가도 있었습니다. 요때가 네덜란드의 일명 황금시대라고 부르죠. 예술의 전성시대. 그래서 의외로 네덜란드가 그 여행 가면요 좋은 작품들 미술관이 되게 많은 이유가 요때가 되게 전성기였으니까. 그리고 풍경화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화를 못 그리니까 많이 그리기 시작한 장르가 정물화죠. 정물화도 풍경화 더불어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나온 장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죽음에 대한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를 바니타스라고 하죠. 종교화에서는 메멘토몰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약간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 대한 덧없음. 어차피 죽을 건데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가를 깨우치게 만드는 이런 주제. 바니타스라고 하죠. 피테르 클라스라는 요 플랑드르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파울루스 포터, 퀴프 같은 동물을 그리는 요 화가들도 많이 등장했어요. 이때. 자, 여기가 이제 버터 문화권이에요. 자, 올리브 문화권 이야기하기 전에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에서는요 반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카톨릭 자체의 이런 부패를 청산하고 개혁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렇지만 신교도들이 취하는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미술을 되게 부정했던 게 칼병파잖아요. 카톨릭에서는요 고민을 많이 했대요. 종교미술 우상숭배 논란이 있는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론 낸 게 아니다. 미술을 적극 권장해서 카톨릭의 이 권위를 다시 되살리자. 잃어버린 신자들을 찾아오자. 그럼 뭔가 좀 센 그림 필요하지 않을까? 이전에 너무 현실과 다른 세상 같은 종교화가 아니라 되게 감성적인, 진짜 극적인 이런 센 그림 만들어 볼까 해서 나온 게 바로크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쉬운 설명일까요? 그래서 이전의 르네상스하고 다르게 바로크 회화, 올리브 문화권의 이 그림들 보면 되게 역동적인 포즈가 되게 과장되고 연기파 배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표정의 변화가 많이 생겨요. 극적이고 그냥 종교화가 아니라 우와 이거 영화 같아. 뭔가 극적이야. 이런 느낌 많이 듭니다. 그때 등장한 화가가 엘그레코. 이 화가는 매너리즘 시대죠. 보면 이것도 감정이 극대화되죠. 성령 강림이라고 해서 오순절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모 마리아가 기도하다가 영적인 타오른 상태가 되면서 영적인 불꽃 스파이크가 팍 피어오르죠. 성령이 내려온 거죠. 성령을 상징한 게 비둘기라고 그랬잖아요. 바로크의 시작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카라바조. 이 화가의 포즈를 보면 이제 영화 같아요. 갑자기. 르네상스 그림 보다가.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써서 연극 같은 효과를 내고 포즈도 되게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극적인 순간을 많이 포착하게 되죠. 다른 종교와 보면 얼굴 표정이요 되게 엽기적인 게 많아요. 또 그 중에 한 작품이 성 베드로의 십자가.
성베드로의 도상 중에 하나가 천국의 열쇠잖아요. 또 다른 도상이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다고 보통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인 근거는 없대요, 이런 거. 어쨌든 도상이 거꾸로 된 십자가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이 등장하게 됩니다. 종교화인데 그걸 또 극대화해서 성모 마리아가 중심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신교도들과의 좀 차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모 마리아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이 신교도 입장에서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믿고 또 원죄 없음을 믿는 종교예요. 로마 카톨릭이. 또 동방 종교에는 다 비슷하게 믿는데 평생 동정녀 이것도 인정하는데 동방 종교에는 무염시태라고 해서 원죄 없음은 부정을 한다고 해요. 좀 미묘하게 다릅니다. 또. 자, 그리고 바로 그때 또 대표적인 종교화가 이런 주제를 정말 많이 그립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반종교의 영향으로 난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무염시태인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엄청 존경해요. 이걸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신교도들 오히려 더 보라는 입장에서 성모 마리아의 순수함, 원죄 없이 태어나심 이런 걸 더 신앙심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상이 바로 초승달이라고 그랬죠. 종교 미술 관련해서 이전에 방송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올리브 문화권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많이 그린다. 올리브 요리 많이 한 날. 이탈리아 성모 마리아 그림 많잖아요. 스페인 많잖아요. 그죠? 프랑스는 반반. 올리브도 많이 먹고 버터도 많이 먹으니까. 그쪽은 종교 전쟁이 되게 많았던 거죠. 내분. 카톨릭과 신교도들 간의 전쟁이 되게 많았던 거죠. 버터와 올리브의 싸움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버터 문화권, 올리브 문화권. 이게 창의적으로 이게 비유적으로 방송하는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술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초희님. 풍경화가 대표적인 화가 클로드 로랭이 굳이 따지면 올리브 문화권 화가인데 물론 버터 문화권 유럽인들도 되게 사랑했던 풍경화입니다. 이거는 버터 문화권 올리브 문화권 상관없이요 되게 인기가 많았던 풍경화 화가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 쪽 아까 공국 출신인데 그 공국 이름 생각난다. 완전 프랑스 아니고 그 공국 출신인데 활동은 주로 이탈리아에서. 그러면 거의 뭐 이탈리아 문화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로마풍의 신고전주의 건물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냥 풍경화 같지만 고전주의가 그 이상화된 색이겠잖아요. 진짜 환상적인 픽처레스크라고 하죠. 이런 거 그림보다 더 그림 같은 이런 그림 픽처레스크 풍의 그림을 아주 환상적으로 연출하는. 그래서 뭐 노을 풍경화만큼은 이 화가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아직도 여기 올리브 문화권이라는 게 영향이 있는 게 뭐냐면 현실을 그리는 풍경화 같지만 아직도 종교화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파란색 옷 있죠. 아기 안고 있으면 성모 마리아 도상인 게 느껴지죠. 아기 엄마일 수도 있으나 종교 미술 많이 본 분들은 의도가 있구나 이게 딱 보입니다. 이 그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그림 보면 그리스도 신화나 혹은 기독교 성인이라 이런 거를 가미해서 그립니다. 로마 카톨릭 문화권이라서 이런 주제가 등장하는 거고 이 화가도 역시 올리브 버터 문화권 상관없이 인기 많았던 화가긴 해요. 이 성향 자체로만 보면 루벤스는 올리브 문화권이죠. 로마 카톨릭 문화에 가까운 성향. 렘브란트와 비교할 수 있거든요. 버터 문화권 렘브란트는 되게 정적이고 약간 소박해요. 뭔가 화려한 거를 원하지 않아요. 당시 신교도 쪽 제후들이 소박하게 초상화 그려달라고 요런 주문 되게 많이 합니다. 엄청 화려한 거를 좀 멀리해요. 그래서 약간 좀 검소해 보일 수도 있고 정적이고. 그런데 루벤스는 화려한 걸 좋아하죠. 클라이언트들 자체가 이 권력자들, 왕족들, 카톨릭 성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화려한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파워, 권위가 느껴지게끔 엄청 화려하게 극적으로 에너지를 폭발시키게끔 그런 느낌으로 많이 그리죠. 그 성향, 올리브 문화권과 버터 문화권의 성향을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이 렘브란트와 루벤스가 아닐까. 이게 제가 직접 봤던 플란더스의 개, 네로가 이거 보고 돌아가셨다는 이 그림 중에 하나죠. 성모 승천. 이 주제도 카톨릭 주제죠. 신교도에서는 안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이런 거는 신교도 쪽에서 이제 안 그리게 되는 거죠. 성모 마리아를 너무 이렇게 우상화하는 그런 주제들. 렘브란트와 그림 스타일이 너무 다르죠. 본래 같은 문화권이면 지역이 비슷하면요 그림 스타일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버터 문화권, 올리브 문화권의 그 성향이 이 스타일도 가른 거죠. 렘브란트 그림이 버터 맛이에요. 그리고 루벤스의 그림이 올리브 맛. 이렇게 하면 더 되게 저질스러운 비유인데 어쨌든 이 문화권이 그렇다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오늘 좀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했다. 네. 그래서 버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버터가 만든 나비 효과, 버터가 변화시킨 미술사의 이야기, 그걸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곧 마칠게요. 끝까지 방송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